세계 경제사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가장 잘 살게 되었다는 기적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가 독일보다 잘 살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기 핏대를 올리며 한국에 대해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나라이며 모두가 포기한 나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지구 역사가 수백만 년이 지나가고 있어도 다신 벌어지지 않을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독일인 교수는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민헨대학교에서 경제학 연구를 하고 있는 발레리아 거트라고 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한국의 월드컵 구경을 갔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매료되어 정말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경제학을 이제 막 공부하던 청년이었는데요. 한국 월드컵을 즐겼던 그 순간부터 한국 경제를 공부했고 모두의 만류에도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실이 저희 큰 업적이 되었죠. 2002년 저는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이 나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구경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생 때 월드컵을 직관하고 싶다는 목표가 컸죠. 제가 당시에 여러 아르바이트로 돈을 꽤나 벌었었고 한국의 물가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경제학을 막 공부하던 대학생이었고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직접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저는 그 당시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이미 현대적인 시설들로 가득 찼고 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최빈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고속도로,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전자제품들까지 모든 것이 고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놀라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2002년에는 이미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제 자신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발전 과정과 그 비밀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특히 기술 혁신과 산업화,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매우 특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이 마치 경제학적으로도 하나의 신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공유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빈국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 경제 성장은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단기적인 특수 사례일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물며 제 주변의 교수님들은 저에게 한국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연구한다면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경제의 급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연구하려는 의도를 보였을 때 몇몇 교수님은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들의 성장 모델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그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많은 교수님들은 한국을 여전히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나라로 간주하며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가 나누어준 이야기는 제 연구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경제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그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사는 매우 특별하고 한국의 현대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증조할아버지가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결국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가 그 전쟁을 겪으면서 겪은 상처와 고통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한국전쟁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전쟁이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흔적을 남겼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시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겪어온 독재 정권과 그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노력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며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지금의 민주적 사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단지 기술적 혁신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역사의 굴곡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사를 통해 한국이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겪어온 역사적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제 연구도 그만큼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경제적 연구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사와 그가 나누어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경제학적인 측면을 넘어서 역사와 사회적인 맥락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제 연구의 방향을 바꾸었고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성장을 이끈 사람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이 겪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한국 경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발전을 넘어서 국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은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을 경제학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전문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한국 경제의 모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아픔과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연구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역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영향으로 저는
한국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을 깊이 연구하는 경제학자로서 이 나라의 성장과 그 배경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 깊이 이어가면서 점차 자타공인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와 학문적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경제학회에서 강의를 하게 될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이후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우선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억압을 겪었으며 당시의 경제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억제되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싸웠고 이러한 역사는 후에 한국 경제의 강한 의지와 혁신의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 초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인프라는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겪은 후 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정부의 경제 계획이 어떻게 이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산업화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정치적 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져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제 설명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경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높여주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눈에 띄는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도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성과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GDP는 약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국내 산업은 전혀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약 70달러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8.6%에 달했으며 1980년대에는 9%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출액은 1965년 2억 달러에서 1970년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 성장은 한국이 빠르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9% 이상을 기록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 등이 급성장하며 한국 경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경제적 성과를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더욱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내었고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특히 정보통신 기술 ICT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속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 경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진 것인데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평균 연간 GDP 성장률은 8%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한국은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기적인 경제 이론이나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적 성장률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으며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는 단순한 경제적 기적을 넘어서 국가적 의지와 정부의 계획 그리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일본인 학자들 중 일부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이 한국에 실시한 경제, 정책과 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논란이 되지만 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제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철도와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일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의 철도망을 확장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일부 지역은 상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산업 분야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일본 제국이 한국에 도입한 철도와 통신망, 그리고 일부 공업 기반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기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의 철강업과 석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와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시절 동안 한국에서 수출을 장려하며 경제적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경제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 경제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본 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 노동력을 착취하여 본국의 산업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독립적인 경제적 노력과 발전, 그리고 전후의 경제 재건과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발전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경제 계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는 별개로 한국의 민족적 의지와 경제적 개혁,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에는 분명한 논란이 있으며 한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은 식민지 시절의 제약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노력과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착취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단독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다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분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일본의 식민지 시절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산업화 덕분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식민지 시절 일본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화, 정책 덕분에 기초적인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히 일본이 한반도에 구축한 철도망, 항만시설, 석탄과 철강 산업의 발전을 근거로 들며 이러한 시설들이 후에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둡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철도와 항만 건설 그리고 일부 공업 발전이 결국 한국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본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930년대 일본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한국의 농산물과 자원을 일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가 일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성장에는 일본의 식민지 경제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즉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한국은 오히려 자원의 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경제적 발전은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수출주도 경제 모델을 통해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이는 일본의 정책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경제적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민시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는 경제적으로 한국을 착취하고 자원을 강탈하며 한국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구조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으며 한국 경제는 일본의 산업화를 위한 자원 공급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와 자원을 박탈당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은 한국의 주요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동원하여 일본 본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했습니다. 철도, 항만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일본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구축된 것이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업 생산물과 자원을 일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종속시키고 그 이익을 일본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 구조 속에서 한국은 그 자체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 발현을 크게 저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세기 초반 한국은 이미 훌륭한 인적 자원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고유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억제 없이 한국이 자원을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그 성장 속도는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한국은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와 자원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유를 억제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은 빠르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독립적인 경제적 길을 걸었을 때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만약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이 성장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현재의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적 강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 경제사에서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의 억제와 착취가 없었다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의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이미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였고 그게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그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성장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들의 유명한 중국인 학자는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불편함을 느낍니다.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결국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 덕분이었죠.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것뿐이지 한국 스스로의 내적인 힘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부의 힘에 의존해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경제 구조와 불평등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의 불균형과 고용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들의 기술력이나 산업 구조는 한정적이고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그다지 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는 건 위험한 일이죠. 한국이 성공한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은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세계 교수들이 현혹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거짓된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반드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발전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한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산업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한국은 1980년대에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199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는 단순한 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고 한국의 조선업은 몇 년 전까지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성공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도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1997년 IMF 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은 그 어떤 국가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국민적 결집력과 협력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각자 집에서 금을 모아 기부하는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은 국가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기업과 정부도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죠. 그 결과 한국은 빠르게 IMF의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외부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위기 속에서 배우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단지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끈기와 혁신, 협력 정신 덕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영국인 교수는 박수갈채를 치며 저에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사실 저는 일본 연구를 해왔고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일본도 식민 지배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과 함께 강력한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과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이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면 한국은 내부의 힘을 발휘해 성장한 존경할 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명확히 외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노동력과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성장은 제국주의적인 확장과 관련된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했죠. 반면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 위기를 겪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 협력 정신,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극복한 위기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이 듭니다. 일본을 연구하면서도 한국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국인 교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한국을 항상 일본과 비교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 비교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에 일본의 경제를 연구하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왔고 그들이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차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현대사의 경제적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고대사회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고대 한국의 백제, 신라, 고구려가 쌓은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은 일제강점기라는 끔찍한 시대를 거쳐 지금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회복력, 강한 민족적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한국인의 능력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제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커집니다. 저는 일본의 경제성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고통과 역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은 단지 외부의 도움이나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강력한 경제적 비전과 그동안 쌓아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인 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러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하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경제의 연구에 대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닌 현대 세계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신 뒤 저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을 더 잘 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독립적인 경제적 기적을 세계에 알리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은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적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지금까지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교육 수준,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그들의 강력한 경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인공지능 등의 첨단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과 인적 자원은 미래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의 독특한 경제 모델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제적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경제적 성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민족적 의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